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일 관계사 속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전쟁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의 무기는요, 칼이나 총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아주 평범한 상징들입니다. 이 이미지들 속에 숨겨진 힘과 역사, 그리고 그 치열했던 싸움의 흔적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국기나 동상, 심지어 꽃 문양 같은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걸 바로 심볼 전쟁이라고 불러요. 이 관점에서 보면 상징은 그냥 수동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역사와 정치 갈등 속에서 휘두르는 무기이자 아주 깊은 문화적인 의미와 권력 관계를 담고 있는 뭐랄까 하나의 암호 같은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평범한 상징이 갑자기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떤 대학교 시계탑 꼭대기에 초승달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학교 측의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초승달이 점점 커져서 보름달이 되듯이 학생들의 성장을 상징하는 아주 낭만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책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시 학생들에게 이 초승달은 학교의 그런 설명보다는 전통사찰이나 신사 등불에서 흔히 보던 해와 달 문양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시죠. 이것보다 훨씬 더 극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인데요. 이건 한쪽엔 희망, 다른 한쪽엔 공포, 말 그대로 두 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선교사들한테는 십자가는 당연히 구원의 메시지였지만 임진왜란을 겪던 조선인들한테는 침략군 갑옷에 새겨진 공포의 문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한쪽의 희망이 다른 한쪽에게는 끔찍한 폭력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상징은요, 시간을 초월하는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무려 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이야말로 상징이 가진 그 무서운 힘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상징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화 속으로까지 파고들어요. 이번에는 두 나라의 정신을 대표하는 동물들이 충돌하는 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상징부터 볼까요? 바로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 삼조고. 일본어로는 야타가라스라고 하죠. 일본 건국 신화에서 초대천왕을 이끌었다는 신성한 세로, 제국주의의 핵심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럼 여기에 맞서는 한국의 상징은 뭘까요? 네, 바로 호랑이입니다. 단군 신화 때부터 우리 민족의 기계와 정신을 대표해온 동물이자 이야기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갑자기 이런 명분을 내세웁니다. 해수구제. 이게 뭐냐면 해로운 짐승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사람들을 지키려는 좋은 정책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숫자 721, 이게 그냥 호랑이 721마리 잡았다는 단순한 포획 기록이 아니에요. 이 책의 저자는요, 이걸 두고 체계적인 상징 학살이 벌어진 증거라고 딱 짚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호랑이라는 동물을 물리적으로 없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물이 품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 그 정신까지 아예 뿌리 뽑으려고 했던 일종의 문화제국주의적 폭력이었다는 거죠. 동물이 죽으니까 이야기도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상징 전쟁은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문양이나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을 직접 차지하려고 들어요. 국화문양 사례를 보면 이게 아주 잘 드러나요. 처음에는 그냥 누구나 쓰던 예쁜 꽃무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국이 이거 쓰지 마 하고 제한을 걸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법으로 정해버립니다. 16겹짜리는 천황만 써. 14겹은 황족만. 이렇게요. 평범한 일상의 상징이 어떻게 국가 권력의 상징으로 독점되는지 그 과정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공간의 변화는 더 심합니다. 자, 이곳은 연세대학교의 옛날 정원인데요. 원래는 설립자를 기리기 위해서 영국 국기 모양으로 만들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있던 설립자 동상은 녹여서 무기 만드는 데 써버리고 정원 모양은 일본의 우길기로 완전히 뜯어 고친 거죠. 이건 그냥 정원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그 공간이 가진 의미 자체를 빼앗아버린 아주 폭력적인 상징적 정복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바로 그곳에 제국의 유령이 남아 있다고.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닌 게요. 지금도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 곳곳에 이런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 그럼 상징은 이렇게 파괴하고 억압하는 무기로만 쓰이는 걸까요? 다행히 책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상징이 치유와 화해의 도구가 될 수는 없을까? 여기서 희망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꽃 무궁화입니다. 무궁화가 어떤 꽃이에요? 아무리 밟혀도 다음날 또 피고 또 피잖아요. 그 끈질긴 생명력에 저항과 회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일본에 무궁화회라는 시민단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분들이 뭘 하냐면 한국 역사를 스스로 공부하고 직접 무궁화 나무를 심는 활동을 해요. 심지어 일부러 무궁화랑 벚꽃을 나란히 심기도 한대요. 평화의 제스처로요. 보시오. 갈등의 상징이 이렇게 화해의 상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숙제를 던져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매일 지나치는 건물에 새겨진 문양, 공원에 서 있는 동상, 펄럭이는 깃발. 그 안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어떤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우리 주변의 심볼 전쟁을 읽어낼 차례입니다.